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이번 시간에는 챕터 14장 소득 분배 및 사회 보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43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 분배 이론에 대해서 앞에 인트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에 시장기구와 소득 분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기구는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이잖아요. 근데 이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소득 분배가 골고루 좀 되면 좋은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느끼실 거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시장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맡겨서 살펴보면 생산 요소가 많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한 바가, 생산에 기여한 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걸 가져가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 불평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보세요. 앞에 건 보지 마시고,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산이 증가할수록 소득 분배의 불공평이 더 심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득 분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얘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심화되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시장 실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살표에 소득 분배의 불공평도 일종의 시장 실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광의의 시장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 6번에 보시면 소득 분배가 불공평해 바람직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문제는 아니 바람직한 상태로 재조정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공평성을 평가할지. 자, 이게 공평하지 않다며. 그러면 공평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요걸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저 후생경제 파트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평성은 약간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담겨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그래서 분배에 대한 정의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그래? 야, 그러면 분배가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평등주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평등주의는요,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시험 문제는 이러한 철학적인 얘기보다는 사회 무차별 곡선, 사회 후생함수를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평등주의는 곱하기로 사회 후생함수 나타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철학적인 간단한 얘기로 보면 1번,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물질적인 가치도 골고루야, 골고루 가지고 있는 상태가 평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평등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 2번, 개인의 정당한 권리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한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유주의적 견해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견해 이렇게요. 자, 자유주의 견해에 따르면 1번, 모든 사람들은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 소유할 때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가 노직이라는 학자입니다. 노직은 그 누구도 본인의 동의 없이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가 중요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평등주의 입장에서는 야, 자유보다는 골고루가 중요하니까 침해할 수 있어 하는데 얘는 자유주의는 안 돼. 침해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케이? 밑에 3번은 보지 마시고요. 다음 세 번째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는 벤담 이런 학자들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자, 사회 전체적인 1번에 보시면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가 소셜 웰페어. 근데 이제 웰페어는 방식이 다르게 되는 건데 단순 합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단순한 개개인의 효용을 합하는 것이고요. 자, 2번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취급받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아니 각각의 사람들의 후생을 단순히 다 더한다라는 거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등등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따른 가중치가 같아요. 가중치가 동일하잖아. 우리 사회후생함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평등주의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에게 가중치를 많이 두는 것인데 여기선 아닙니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 약간 그런 게 거의 깔려 있는 거야. 법 앞에 평등 이렇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랑 상관없어. 집이 재산이 많던 아버지가 뭐 하시던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완전 균등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 불균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평등하게, 완전하게 이 뒤에 엣지워드랑 뭐 등등등 해서 볼 거야. 균등도 가능합니다. 또는 완전하게 불균등도 가능합니다. 불균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다음에 3번 보시면 밑에 공리주의는 개인 간의 효용의 비교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을 다 합할 수 있는 거니까 개인 간 효용이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죠. 자, 다음 4번 롤즈 있습니다. 롤즈. 자, 롤즈는요 최소 극대화의 원리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거기 최소 극대화 원칙. 최소라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후생,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전체 사회 후생의 극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롤즈는요 우선 거기 화살표도 있는 것처럼 평등주의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 평등주의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그게 바로 롤즈의 어떤 평등주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롤즈는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2번에 보시면 사람들의 무지의 장막이라는 말 잘 보시죠. 무지의 장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좀 내가 뭔가 리셋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다시 생을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다시 태어났더니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셋째 아들로 태어나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좋을 수 있는데 눈을 떠봤더니 모르잖아. 딱 눈 떴더니 봤더니 아빠가 뭐 김정인이야. 그러면은 또 글쎄 좋을래나? 좋을 수 있겠지. 근데 눈을 떴더니 여긴 깜깜해. 알고 봤더니 아오지 탄광이야. 북한에 태어났는데 반동문자로 찍혀가지고 막 탄광을 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기 보시면 원초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런 원초적인 상태에서 모든 걸 새롭게 질서를 마련할 때 뭐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5명이 한다든지 뭐 마른 목골에서 한다든지 거기서 하게 되면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데 불리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좋은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서 최악의 경우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데 바로 롤즈 아이디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소득 분배 불평등이 심해져 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근데 분배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요. 이게 앞에 봤었던 후생경제학과 같이 연결시켜서 무차별 곡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이론적 근거 한번 볼게요.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오케이 알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왜 해야 돼? 그거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소득 재분배를 했더니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해진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엣지워드의 공리주의 견해 해가지고 좀 보세요. 공리주의 중에서 먼저 엣지워드 박스 있죠? 그 엣지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엣지워드는요. 되게 재미난 게 결론부터 볼게요. 결론은 완전 균등한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완전 균등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엣지워드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엣지워드를요. 평등주의적 공리주의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사회 내 총소득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어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전체 총소득은 A와 B의 소득의 합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고요.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효용이다라고 하면 소득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이런 식으로 반드시 요건 아니고요. 요게 의미가 뭐야? 요게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크지만 체감한다라는 게 여기 깔려 있죠. 자,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 효용은 동일하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효용함수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들의 선호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선호에 관련된 게 동일하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자, 각각의 누리는 효용을 단순히 합하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메이션 하게 됩니다. A와 B가 2명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2개 합하면 되고요. 사회 무차별 곡선은 우리 후생경제 파트에서 봤습니다.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는 가중치가 똑같이 1, 1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데요. 설명. 자, 그래프로 할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래프는 간단히만 보시고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회 내 총소득은 거기 나와 있는데 자, 두 사람 전체 소득을 1,000만 원을 논아가는다 할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계 효용은 지금 효용함수 똑같은데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A의 한계 효용 여기 B의 한계 효용 이렇게 나와 있고 소득 B, 소득 A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소득의 분배 상태가 A가 좀 가난하고 B가 부유하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A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고 B가 900만 원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000만 원을 논아갖고 있는 거야. 1,000만 원을 지금 논아가는 상황인데 A가 가난해요. 100만 원으로 가지고 있고 B가 900만 원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이 더해서 1,000만 원이 돼요. 1,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100만 원을요. A한테 B한테서 뺏어서 A한테 재분배를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될 건데 이렇게 증가할 건데 B는요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될 거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러면 A는 행복이 증가합니다.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만큼 증가할 거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A는 효용이 한계 효용의 합하니까 이게 총 효용이 이렇게 증가해요. B는요 이만큼 효용이 감소한다고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지금 저는 둘을 따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이 둘을 합해서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쪽에다 할게요. 합해서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자, A의 소득은 이렇게 있고요. B의 소득은요, 여러분, 요거 돼 있는 걸 뒤로 뒤집어서 그릴게요. 뒤집어서 이쪽에다가 스타팅 포인트를 나오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해 가시죠? A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A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가 B가 위치해 있고요. 전체 소득은 이만큼 있습니다. 전체 소득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둘이 어떻게 논아 같는가 보는 건데요. 지금 여기 1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논아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 다음 이게 200만 원, 800만 원 논아갖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2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A 같은 경우는 효용이 증가합니다.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이만큼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는요, 효용이 이렇게 감소합니다. 얼만큼 감소하냐면 이렇게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밑에 알파와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구간으로 나눠서 표현하게 되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자, 그럼 재분배를 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재분배를 하게 되면 자, 거기 그림 바로 위에 잘 나와 있어. 개인 A는 효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A 같은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증가하는데 B는요, 저 베타가 요거 베타의 크기랑 같죠? 베타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가하게 된 게 감소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저기 나와 있는 것만큼 알파만큼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두 사람의 소득의 한계 효용 크기가 현재 달라. A는 지금 한계 효용이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A에 대한 한계 효용이 B에 대한 한계 효용보다 높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100만 원이 부유한 사람한테 100만 원과 가난한 사람한테 100만 원. 어떤 사람이 지금 100만 원에 대해서 훨씬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A가 부유한 사람이야? B가 부유한 사람이야? A가 가난하고 B가 부유한 사람이지.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뭔가를 많이 가지게 되면 거기서 애지중지하게 되는 한계 효용이 작아진다 그랬죠. 내가 만약에 한 500억의 부자야.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집에 널린 게 돈인데 뭐 돈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부자들은 말이야 돈에 대해서 별로 애지중지하지 않아. 그래서 부자 됐나? 아니요, 부자가 됐기 때문에 돈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돈만 벌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인생 벌써 돈 버는데 다 그냥 허비했네. 이러다 보니까 뭐 젊음과 시간 또 그런 게 소중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된다면 A가 가난한 사람이고 B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재분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후생이 이렇게 알파만큼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재분배를 했을 때 지금 앞에 본 것처럼 두 사람의 효용함수는 동일하다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재분배를 했을 때 얻게 되는 효과가 다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하면요. 여기 요 만나는 부분, 이게 이제 G점입니까? 요 G점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 영역이 발생하잖아. 이게 이제 개선이 가능한 영역이고, 개선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는, 오케이? 그래서 이 G점이라는 것은, G점은
재분배를 통해서 더 이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6번이 그거지. 완전 균등 상태가 되고 완전 균등 상태로 이때가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심층 연구에서 러너를 또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심층은 아니고요. 여러분 결론 아셔야 돼. 러너는 뭐라고 주장을 하게 되냐면, 자, 심층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 내용을 볼까? 아니, 내용 보지 마세요. 자, 엣지워드 모형에서 가정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빨간 색깔 모든 사람들이 효용함수가 똑같다. 이게 말이 좀 안 될 수가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빵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걸 좋아할 수 있는데 자동차를 좋아할 수 있는데 다 선호가 다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선호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니, 그래서 소득, 돈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아. 이 가정에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근데 러너가 주장하는 게 그거죠. 자, 거기 가보시면 동그라미 5번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러너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비록 에즈워드가 얘기한 것처럼 효용함수가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 나와 있죠.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효용함수는 다르지만 자, 그런데 거기 볼게요. 확률에 동그라미 치세요. 확률에. 자, 어떤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동등하다면 오케이? 아니, 제가 똑같이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어.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왕자가 되고 어떤 애는 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다시 태어나거나 이렇게 상황이 되었을 때 왕자가 되는 거랑 거지가 되는 거랑 너무 경제적 지위 격차가 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왕자가 될지 거지가 될지 동전 던지기로 해서 2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확률이 동일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말만 잘 보세요. 같으면, 자, 그러면 엣지워드가 얘기하는 완전 균등, 그게 오케이. 엣지워드 주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잘 보세요. 확률이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주 나옵니다.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엣지워드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자인 엣지워드 잘 보시고, 엣지워드 요거 간단하죠? 이거 가지고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나오진 않습니다. 뭐 계산 문제는 출제될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요. 한계 효용이 같다. 그거는 출제되고 있고. 근데 러너 이렇게 이 러너도 당연히 공리주의자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거기 내용 거기 보시면 10번, 5번하고 10번만 보시고 거기 설명 확률로 해서 뭐 알파, 베타 하지 마세요. 기대 효용 관점에서 볼 때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동일하게 되면 균등하게, 완전 균등한 게 바람직하다라는 엣지워드의 주장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다음에 우리 이걸 봅시다. 자, 공리주의 주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가볍게 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그 한계도 보시면 이것도 비판받긴 하죠.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그러는데 체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도 비판이 될 수 있고,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건 이제 러너가 극복을 했고요.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최소 극대화의 원리. 롤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극대화의 원리. 이거는 몇 가지 용어만 보세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맥스, 가난한 사람을 후생을 극대화한다. 맥스민 이렇게 보시고요.
원초적 상태라는 가상적 상황, 이런 단어는 가상적인, 원초적인 상태, 이게 이제 롤즈의 주장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최소 극대화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완전 균등. 오케이. 다음에 재분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보시면 보험의 원리에 입각한다. 보험의 원리. 자, 부캐넌과 툴록인데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자,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든 빈곤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 재분배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고소득의 효용은 고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하는데, 만약에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이 이타적이라고 한다면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소득 재분배 같은 경우도 사회가 안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에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뭐 빈곤층에 있는 노숙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것도 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분배로 인한 편익이, 소득 재분배로 인한 편익은 네, 골고루 공동으로 소비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공동으로 소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소득이 내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평탄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험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볍게 보세요. 다음 넘어갑시다. 자, 외부 경제로서의 효과도 있습니다. 양의 외부성이겠지. 그래서 외부 경제, 이로운 외부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운 양의 외부성, 예, 이러한 효과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1번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이 심하면 빈민가의 확대, 생활 환경의 악화, 범죄의 증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당연히 해로운 외부성을 끼치게 되거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분배를 통해 가지고 편익을 누리게 되면 이게 이로운 외부성을 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H, 부유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의 효용은요, 자신의 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가난한 사람의 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야지 부유한 사람들도 더욱더 혜택을 보게 되는, 외부성의 우리 효용함수 기억나십니까? 이거 문제에서도 많이 볼 거야.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저소득층에 의해서도 효용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효용함수.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먼저 소득분배 이론과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철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소득분배하는 이유, 특히 공리주의, 엣지워드에 초점 맞춰서 보시고요. 러너도 보셔야 돼. 확률, 동등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소득분배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